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32명 발생했습니다. 주말에 검사 수가 감소하면서 300명대로 내려간 거겠죠. 하지만 대규모 사업장은 물론이고 일상 공간에서의 산발적인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화이자 백신도 이번 주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산업체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고 병원 같은 곳에서 집단 감염 나왔을 때는 600명까지 올라갔잖아요. 다시 좀 내려오는 추세인데 300명대를 깨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요새 그 추세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 300명대만 해도 다행이죠. 네. 예, 연휴 기간 중에 300명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2단계로 완화시켰을 수도 있었던 것인데 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집단 발생, 순천향대, 남양주, 또 아산의 보일러 공장 등에서 100명 이상씩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통계적으로 600명 이상 올라간 것이 과연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이제 설 연휴가 지나면서 우리 국민들이 해이해진 부분, 이동량이 많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늘어날 것이냐 하는 분기점이긴 한데 네. 급격히 증가하는 부분은 아니고 연휴 때로 돌아간 것이긴 하기 때문에 좀 안심은 됩니다만 아직도 안심하지 못할 만한 상황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좀 더 조심해야 될 시기라고는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 그러니까 한 명이 전파시키는 그 지수가 1.1까지 올랐다고 하거든요. 수도권에서는 70% 이상 확진자 비율이 나오고 있고, 이거는 수치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11월 중순에 2만 7천 명이었던 누적 확진자 수가 지금은 8만 7천 명으로 이 3개월 동안에 6만 명이 발생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감염 재생산 지수도 점점 올라가다가 감소 추세에 있던 것이 다시 조금 증가하는 추세로 돼서 지금 1.1까지 가 있는데 예.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의 숫자도 줄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 선별진료소에 있어서도 거의 0.3% 정도, 또 서울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의 대부분 5분의 1 정도, 20%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이 저변에 감염되어 있는 잠복 감염 수가 줄어들어야만 전체적으로 환자 수가 줄 텐데 지금 이 300명, 400명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줄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당분간은 이 숫자들은 유지하겠지만 이것이 갑자기 1000명이 넘어간다는 거 하는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역이 필요한 시기이고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아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는 것도 앞으로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고 이것도 아직도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아직은 조심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근데 교수님, 그 300명대를 깨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안전하게 300명대라도 그래도 쭉 유지한다면 그래도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안전하다기보다는 그렇게 통제가 가능하다면은 일단은 이 거리두기 단계 같은 것들은 유지가 되거나 좀 완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이 상황이 300명에서 많이 늘어나서 통제하지 못할 만큼 자꾸 증가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유지를 한다든지 감소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면은 전체적으로 추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이 저점으로는 300명, 고점으로는 600명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집단 발생이 일어날 때는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고 결국은 감염 경로가 확실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 발생인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 수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 특성이 문제이겠죠. 집단 발생이 어느 정도 있어서 늘어난 건 감안할 수가 있겠지만 너무나 여러 군데에서 작은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언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것이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또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할 텐데 지난 주말 사이에 날이 좀 굉장히 많이 풀렸고 그래서 이제 외출을 하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원 제한이 있는데 옷가게라든지 쇼핑몰은 인원 제한도 없고 또 출입자 명단도 적지 않아서 이런 것들은 좀 방역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대표적으로 작년 경우를 보면은 이태원발 집단 발생이 일어났을 경우 전체 숫자는 크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유동 인구들은 옷가게라든지 여러 가지 장난감 가게라든지 물품 가게들에 잠깐 들리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그때의 접촉을 과연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이슈였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결국은 봄이 되면서 사람들이 외출이 많아지고 접촉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상점 같은 데 들리는 것은 사실은 명부도 작성하지 않고 또 그 안에서 물건들의 접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물건을 접촉해서 감염된다는 것보다는 접촉한 다음에 우리가 손을 얼마나 잘 씻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실내 환경이기 때문에 더구나 좁은 환경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 사람들이 만질 수 있는 물건 같은 것들은 그 업주께서 소독을 잘 하시고 환기를 잘 해야 되는데
이 가게의 특성상 너무 좁을 수가 있어요. 환기 자체가 불가능한 가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가게들에 있어서 해결책은 여름에 쓰는 선풍기라든지 혹은 요새는 서큘레이터라고 그래서 강력한 환풍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문 밖으로 내놔서 강제 환기를 항상 시켜주는 것. 즉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강제 환기를 시켜줘야만 그 실내에서의 농축되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우리는 1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접촉하는 것 또는 공기 감염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 또 사람 간의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쓰기가 중요한데 사실 가게 안에서 2m 거리두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보다는 확실하게 마스크를 잘 쓰고 특히 실내 환경에 있을 때에는 보건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부가 이번 주에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지 여부를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면 좀 거리두기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2.5단계에서 2단계, 비수도권은 뭐 시간 제한이 없는 1.5단계로 완화시켰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예. 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강화할 때는 좀 선제적으로 강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대략 300명 주말이고 뭐 400명이 주중, 뭐 좀 집단 발생이 일어나면 600명까지 가는데 예. 이 수준이 유지된다면 지금의 거리 단계 수준은 유지해도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 이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집단 발생이 아닌 산발적인 발생의 빈도가 늘어난다면은 뭐 강력히 거리두기 단계도 강화를 시켜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이 집단 발생이라는 또는 이동량의 증가라는 이런 네. 상황들을 보면은 설 연휴는 괜찮은데 일단은 어느 정도 일주일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났고 뭐 물론 2주일까지 잠복기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그 부분은 제한적이긴 한데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 것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좀 안심할 상황이 됐나 보다 하는 이런 오해가 생길 부분들이 앞으로 1, 2주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네. 부분이 좀 걱정되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뭐 우리 국민들이 항상 그런 방역 수칙에 대해서는 잘 지켜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급격한 뭐 대규모 4차 유행은 아직까지를 봤을 때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최근에 600명 정도가 나왔을 때 이유가 순천향대 병원에서도 지금 누적이 200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에서 누적이 162명까지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대규모의 이런 사업장이나 병원에서 계속 지금 끊이지 않고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글쎄요, 이거는 좀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공통적인 것이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같이 장기간 행동을 같이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겠죠. 예. 이 대규모 사업장인 경우에 있어서는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접촉이 많고 직장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방역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사실 방역 책임자가 어떤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랑 잘 협의를 해서 특히 지자체에서 그것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방역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어디서 집단 발생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지자체들에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담당자들께서 그냥 관리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랑 의논을 해가면서 매뉴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확한 매뉴얼, 좀 더 최대한 가능한 매뉴얼들을 잘 만들고 잘 지키고 예. 또 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칸막이라든지 환기라든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좀 근본적으로는 공조 자체를 좀 살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환기를 시키면서 중간에 한번 살균 과정을 집어넣거든요. 아, 예. 가열을 해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대규모 작업장인 경우에 있어서는 한꺼번에 그냥 공조를 할 것이 아니라 중간 부분에 환기를 시켜야 될 부분들을 분명히 살균 과정 같은 걸 집어넣는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대형 병원들의 경우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0명 넘어가는 환자가 발생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인데요. 사실 병원이라는 데는 감염 관리, 원내의 감염 관리가 매뉴얼화되어 있어서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냐면은 병원 내에서 예를 들어 환경 검체를 가지고 어떤 바이러스가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병원의 이미지가 떨어질 부분들이 있어요. 오염되어 있는 병원이구나 하는 것들이. 예. 하지만 지금 코로나 시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주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실제 어떤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도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특히 대형 병원일수록 이런 데 취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각자 감염 관리를 하는 부서들이 따로 있고
그 부분에서 제대로 못한다면 이런 대규모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앞으로도 이 대형 병원들에 있어서의 원내 감염 관리는 좀 더 철저히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난번 메르스 때부터 나왔던 얘기들인데 예. 사실은 시기가 지나고 나면 바로 또 돌아갑니다. 메르스 때만 해도 대형 병원들에서 원내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이 나왔었는데 예. 투자를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부에서 이 원내 감염 관리는 철저하게 투자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즉 비공개가 원칙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공개를 했을 때는 그 병원의 이미지가 다운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의 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정부가 어제부터 외국인 근로자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선별 검사소를 설치를 하고 또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불법 체류자가 많은 경우에 또 검사를 받기를 꺼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대안을 마련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불법 체류자 신분인데 가서 실명으로 진단을 받고 자기가 퇴거당한다면은 굉장히 불이익을 얻기 예, 때문에 예. 못하는 것인데 임시선별검사에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실명이라 할지라도 하여튼 여러 가지 처벌들을 하지 않겠다. 예. 출입국 관리국에 통보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무료로 해야 되죠. 네. 예,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이 익명으로 무료로 할 수 있는 지금은 실명입니다만은 예. 실명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여튼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신뢰성의 문제죠. 그렇게 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잘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숨지 않고 증상이 있을 때 진단받을 수 있고 진단을 항상 받을 수 있다는 그 신뢰감이 있어야만 이 부분들이 제어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집단 거주 시설에 있어서의 좀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개선시켜줘야 되지 않나 하는 예.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업주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요. 사업주인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 체류자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좀 더 음성적으로 좀 숨기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예. 이런 예.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좀 더 양성화시켜서 좀 더 생활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이건 정부의 복지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데 좀 넌센스인 부분은 불법 체류자인데 개선을 시켜준다는 부분은 그러게요. 있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보건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만약에 잘못해서 지역사회를 전파가 많아진다면 우리 국민들의 보건이 손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심각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임시선별 검사소 같은 경우에 익명에서 실명으로 최근에 전환이 됐는데 궁금한 것이 이렇게 실명으로 바뀌면서 이용자 숫자 어떤 수치라든지 뭐 특별한 어떤 변화는 없었습니까? 예, 제가 그 질문을 해서 보고서 지난 그 수치를 다 비교를 해봤더니요. 예. 네. 예, 실명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오히려 약간 더 증가하는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황은 익명이냐 실명이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접근성이 좋아서 결국은 난 증상이 없는데도 좀 찜찜하면 가서 진단받을 수 있는 접근성하고 또 하나는 무료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부분이고 예. 실명인 경우는 뭐 외국인 근로자, 불법 체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수도권 선별진료소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하기 편한 곳에 위치하는 게 훨씬 더 검사 건수를 늘리는 그런 방법이군요. 예, 거기다가 더 덧붙여서 예. 보건소라든지 선별진료소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증상이 있다든가 접촉을 했다든가 하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만 진단을 받을 수 네네네. 있는데 예. 그런 것이 아니고 무조건 누구나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되고 실제로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는 거의 20%의 환자들이 거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는 더 이상 좋은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남양주 공장에서도 그랬고 이제 최근에 기숙사가 있는 곳에서 그 확진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숙사 있는 곳을 자치단체에서 미리 파악을 해서 기숙사 정도면 좀 먼저 검사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PCR 진단 검사라는 것이 아무리 주기적으로 해도 결국은 오늘 진단 검사를 했더라도 내일 감염될 수도 있는 상황이 접촉해서 감염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모든 기숙생활, 단체 생활을 하는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누군가가 컨디션이 나쁘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바로 접촉을 피하고 진단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 또 죄송합니다.
특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예. 내가 좀 이상하다 하는 거는 항상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예. 진단검사를 바로 받으면서 그때에는 자가격리를 해야죠. 진단검사를 받은 시점부터는 네. 음성인지 양성인지 나올 때까지 이런 초기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고요.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주기적으로 진단검사한다는 것은 어렵고 오히려 이 신속진단키트 같은 것들은 일반 사회에 있어서 좀 더 널리 쓰여지면 좋은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개인이 쓸 수 있는 신속진단키트는 아직까지는 허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도 사서 쓰기도 하는데 지금 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 정도 통제가 된다면은 초기에라도 빨리 진단검사를 받고 그 접촉자를 격리만 시킨다면은 일단은 기숙사라 할지라도 대규모 집단 발생 혹은 지역사회로서의 까지의 전파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3월 초부터 이제 초등고등학교가 개학을 하고 학교 중에 기숙사에 있는 학교들은 미리 입소 전에 무료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 교육부는 이제 개학 일정 미루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등교는 괜찮은 상황인가요? 글쎄요, 괜찮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등교한 거 그다지 많지 너무 않았고 됐죠. 너무 오랫동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등교는 하는데 지금 네. 상황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어서 2단계로 갔던 것이 지금 확진자 숫자로만 보면은 2.5단계 수준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단계가 유지가 된다면은 지금 상황대로 계속 가도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좀 급격히 늘어나서 1,000명 가까이 간다든지 하면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온라인 개학으로 좀 바꾸면서 뭐 저학년인 경우에 있어서는 등교를 하더라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 뭐 지금 상황으로만 봐서는 3월 1일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개학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만 역시 방역은 철저히 하면서 개학도 해야 되겠죠. 예. 방역에 있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또 역학조사였는데 정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역학조사 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개선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래서 이 정보 처리라든지 이런 숫자들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을 1,000명에서 뭐 10만 명까지 이렇게 늘린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나라 IT 강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하나는 카드 사용하는 것들도 사실 연계가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이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카드 사용 내용들이랑 이 역학조사의 동선 추적이랑 이런 것들을 전부 한 번에 연계해서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속도이기 때문에 예. 아무리 접촉자를 찾아내서 격리를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지난 다음에 격리를 하면 격리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예. 그 지금 숫자가 줄어든 만큼 좀 더 철저하게 이런 역학조사 역량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접촉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마련된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예. 예. 그런데 또 이 같은 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수출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해외에서는 역학조사가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까? 예, 좀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뭐 하다못해 옆에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일단 그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쓰지도 않고요. 아. 예, 대부분 현금으로 동전 그러네요. 많이 들고 다니지 예. 않습니까? 예. 또 GPS로 사람들의 동선을 추적하는 것조차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결국은 확진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확진자의 접촉자들을 광범위하게 추적을 하지 못하는 시스템이에요. 일단 하고는 있지만 뭐 미국인 경우에 있어서는 더하죠. 네. 예, 확진자조차도 격리를 하지 않는 상황인 나라들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예. 실제로 이런 시스템들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국가들에 있어서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은 우리 지금 K 방역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진단을 하면서 격리를 시킬 수 있는 것. 이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도입한다면은 우리나라 시스템이 많은 도움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백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서 화이자도 접종이 시작이 될 텐데 아무래도 접종을 전후로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할지 이 내용도 좀 짚어보고 싶거든요. 뭐 실제로 아직까지는 일반인 대상으로 한 접종은 아니기 때문에 병원 관계자들이라서 전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접종을 받을 때에는 건강 상태가 좋을 때 받으시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접종이 끝난 후에는 15분 내지 30분 대기하면서 어떤 부작용들이 생기는가 하는 것들을 잘 모니터링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예. 일반 접종이 시작되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고령자들이 맞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주의사항이 많이 있겠죠. 예. 그 중에서 최근에 엊그제 얘기가 접종을 받은 후에 일주일간은
헌혈을 하지 말라는 권고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증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증상이 없어진 후에 일주일 후에 헌혈을 하라는 얘기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헌혈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혈액을 채취를 해서 환자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환자한테 들어가는 어떤 물질이 혹시라도 위해성이 있는 물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예방 접종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해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사실 이 완전성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온 그 항원 물질이 혹시라도 환자의 즉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한테 전달될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위해성이 있을지는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적어도 우리 몸에 들어온 그 물질들이 없어지고 항체가 생기는 시기 항체가 다 생기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한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 그 항원 자체 mRNA라든지 아데노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분해가 되기 때문에 예.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고 그 이후에 생기는 항체라는 것은 사실은 이행이 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생백신 같은 것들이 개발될 경우에 있어서는 생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한테 이전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문제를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주일 정도는 헌혈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지 않냐 하는 이런 공고사항일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접종을 받는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100% 감염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60% 이상 정도의 감염 억제력은 있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감염은 되지만 증상이 나빠진다든지 또는 사망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막아주는 일이기 때문에 예.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이랑 접촉하면은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주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요. 금요일에 또 화이자가 들어오면서 27일에 다시 또 화이자 백신도 접종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집단 면역을 시킬 것이다. 올해 안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국민이 어느 정도가 백신을 맞아야 되면 또 어느 정도 상황이 돼야지 집단 면역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면역력이 있는 사람이 60% 내지 70% 정도 되면은 네. 집단 집단 면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이건 뭐 이 바이러스의 감염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아. 우선은 18세 이하의 유청소년들이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빼고 접종을 안 받겠다는 사람들까지 다 뺀다면은 예. 60, 70% 되기가 어려운 것이 이 백신이라는 것이 100% 면역력을 갖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60%에서 95% 정도까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90%를 갖는다고만 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1월까지 이 목표를 이룬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더구나 우리 국민들의 이제 수용성 문제가 있는데요. 백신을 얼마나 신뢰를 하고 다 맞을 것이냐는 문제가 지금 첫 발자국인 아스트라제네카부터 조금 신뢰성이 훼손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안전성 이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좀 신뢰를 안 하는 부분. 예. 특히 의료진들은 또 괜찮지만 일반 시민들한테까지 가게 되면 고령자분들이 과연 100%, 90% 이상 이렇게 맞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수용성하고 그다음에 우리 백신이 과연 얼마나 잘 들어올 수 있느냐. 파이자 백신만 해도 한 5월이 지나면은 수급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여름 정도까지 되면은 수급은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예. 지금 그 2분기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백신이 확보될 것이냐는 것은 아직도 불확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예. 또 특히 18세 이하 접종을 임상실험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이 지나가면서 18세 이하도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는 보여서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은 집단 면역이라는 것도 충분히 목표가 가능해 보이지만 예.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요거 하나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좀 많은 분들이 편하실 것 같은 게 지금 65세 이상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은 보류한 상태잖아요. 근데 그게 보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안전성에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정부에서는 안전성은 문제가 아니고 많이 그 실험 대상이 많이 없어서 효과성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내용인 거예요? 안전성 이슈만 갖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저 같으면은 mRNA 백신은 우리 인류가 최초로 만든 거 1세대 백신이기 때문에 좀 꺼려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작용 사례도 모더나나 파이자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에서도 적어도 500만 명 이상이 고령자부터 접종을 받았는데 큰 부작용이 없었고요. 예. 결국은 효과의 문제인데 이 효과가 아직도 확실치 않다는 것이죠. 고령층에서. 네네. 데이터가 적다는 것이지 없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국가들에서 이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교차 접종이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1차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2차는 메신저 RNA 백신이라든지 혹은 스푸트니크 같은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을 교차 접종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클 것이라는 예상으로 임상 시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교차 접종이라는 게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2차는 화이자, 모더나 이런 식. 2차 화이자도 지금은 권고하려고 임상 실험을 하고 있고 그보다 네. 더 좋은 것은 이 바이러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침판지 아데노바이러스인데 비해서 러시아 것은 아데노바이러스 26번하고 두 번째는 아데노바이러스 5번을 접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같은 아데노바이러스를 접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종류가 다른 아데노바이러스를 접종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효과의 문제점은 3개월 간격을 두고 맞으라는 이유가 이 아데노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데노바이러스 그 자체를 사람 것으로 바꿔주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빨리 맞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이 자꾸 늦어지는 것이 좀 아쉽고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이외에 65세 이상에 맞출 수 있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예. 빨리 모더나라든지 노바백스라든지 얀센 같은 백신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신뢰성이 깨지지 않은 이런 백신들을 고령층에 먼저 맞추는 것이 더 좋은 방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수님 생각에는 아스트라제네카 65세 이상 접종도 안전하다고 본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 오히려 둘 중에 고르라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맞고 두 예. 번째는 이제 시계선을 두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예. 효과도 분명한 임상 3상뿐만 아니라 대규모 접종에 있어서도 영국이나 미국 결과가 금방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맞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받아들이기 편하셨을 것 같아요. 자, 백순영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일해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